자, 수분 부족. 부족 증상이 있을까요? 있죠. 네? 부족 증상이 있었다면 나무는 벌써 죽었어요. 곤지암. 네. 곤지암이에요? 네. 이거 아마 모르겠어요. 오른쪽 건 외국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다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바위 틈에 소나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도대체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수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꼬리가 바위에 팍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예. 수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빨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잎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광합성을 덜해야 살아났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정상의 잎보다 이 밑에 야산에 있는 잎들이 더 커요. 그 다음에 가지도 정상에 있는 가지 긴 것보다는 이 밑에 가지들이 더 커요. 예. 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분은 얼마든지 밑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생존 저력입니다. 이 수분 부족 증상 없습니다. 이 나무가 다 또 그렇게 적응을 했어요. 집에 이런 경우 많죠. 왜? 옛날엔 시멘트 포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멘트 포장 돼 있는 집들이 간혹 있어요. 수분 부족 증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무가 감 잘 따먹습니다. 제 밭 옆에. 네, 이걸 설명을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찍었을 뿐이 제가. 근데 어디로 가라면 다 시멘트인데 이 뿌리가 수분을 찾아서 어딘가에 다 밑에 지하에 뻗어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할 때 저거 수분 부족 증상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나무? 네, 주인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놈의 이렇게 할까 봐 저 분명히 저거 죽는데? 저거 감 못 따는데? 웬걸? 매년 잘 땁니다. 자요, 침수가 됩니다. 근데 이라면 나무가 왜 수분 부족을 설명하면서 왜 침수를 해놨을까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 뿌리가 죽어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축가병이 막 엄청 발생했다고 민원자가 말씀합니다. 나가보면 특히 논에 그렇습니다. 밭은 잘하는 논에 물이 흥건한데 계속 그 점적 관수를 하고 있어요. 물이 막 계속 떨어집니다. 물이 흥건한데. 그럼 축가병이 발생했다고 하소연을 해요. 자, 아까 설명했죠. 밑에 산소가 없고 물이 있으면 미생물이 다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섬유군, 아까 신라 같은 뿌리가 흐느적흐느적할까지 양분과 수분을 올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나무는 살려고 어디서 빼가요? 과일에서 빼가요. 이게 수분을 빼가면 복숭아나 사과나 이런 건 표시가 안 나는데 포도는 빼가면 복구가 안 돼. 그래서 이걸 축가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복숭아, 사과들은 떨어뜨리죠. 사과는 안 떨어뜨려. 복숭아는 떨어뜨려. 대신 나무가 살려고. 근데 사과는 잘 안 떨어뜨리는데 나중에 복구가 됩니다. 네. 이게 축가병이. 물은 많대 수분 부족 증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단풍나무. 네, 이런 수분 부족 오른쪽 끝에가 잎이 가장자리가 말라 들어가는 것은 수분 부족이에요. 호박잎 축 처져요. 낮에 보면. 그러다가 밤 되면 또 말짱해. 광합성 작용을 덜 하려고 움츠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 꽃인데 축 처져 있죠. 밤 되면 쫙 펴집니다. 감나무는 잎이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말려 들어간 건 안 펴져요. 수분 부족 증상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집에 대문이 없어가지고 화분을 해서 나무 키워가지고 대문식으로 만들려고 제가 키워놨던 건데 미처 물을 못 주갖고 저렇게 관수배수. 아까 제일 몇 번째 중요하다? 햇빛, 배수, 관수. 관수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모든 식물에 다 똑같습니다. 균일한 생장. 자, 이것은 뒤에 계속 설명을 할게요.
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가 모래땅 4일 간격으로 물을 준다고 그랬죠. 양토 7일, 논흙 9일. 그만큼 점질 토양일수록 기간을 길게 잡아도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은 충분하다. 그 간격을 좀 길게 잡아라. 내 땅은 배수가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건 전문가는 농지 주인이니까 그건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모래 땅들, 그다음에 보만개 땅은 물을 주면 바로 옆 그 점적 그 구멍이 있는 대로 바로 내려갑니다. 직진으로. 근데 식양토, 그 토양이 가장 그래도 어쨌든 농사짓기 좋은 토양이 식양토라고 그래요. 그것은 내려가면서 어떻게 옆으로 퍼집니다. 그렇게 하면 점적기가 여기 하나 있으면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보만개 땅은 어떻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직진으로밖에 안 내려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점토, 논흙 같은 데는 저렇게 쫙 퍼집니다. 위에서 물을 주면. 예, 양토, 사토, 보만개 땅이나 모래 땅은 바로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물이 있어요. 수분 부족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물이 안 온다는 얘기. 나는 물을 많이 푸는데 물 부족 증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우스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뭐를 잘못했어요? 관수 시설을 멀리 해놓은 거예요. 상식, 눈이 많이 오면 가뭄이 적다. 맞아요? 네. 동해 피해가 적다. 맞아요? 네. 왜 그런가 하시? 수분을 머물고 있으면 맞아요. 자, 눈도 결국은 녹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다 결국 물로 되겠죠. 그럼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 땅속으로. 그러면 생육기가 되면 어떻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기죠? 올라오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게 기화가 되면서 온도가 더 높여갖고 올라와요. 땅이 좋은 땅은 안 얼어요. 이게. 근데 올라오는 온도는 높아요. 경운기가 많이 다닌 땅을 보면 비가 오면 질퍽질퍽한데 해가 뜨면 단단해요. 근데 태비를 많이 준 땅들은 어때요? 푸석푸석해요. 또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러 들어가면 경운기가 다닌 땅들은 장화에 쫙쫙 붙는데 태비를 많이 준 땅에는 안 붙어요. 그 입단이 됐다. 입단이 안 됐다. 예, 태비를 많이 준 데는 그만큼 입단이 됐다. 그래서 흙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죠. 예? 그러면 글로 어떻게 열기가 올라오죠. 물이 들어갔던 것이 기화가 되면서 따뜻한 공기로 변해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게 동해를 덜 받게 되겠죠. 그리고 가뭄이 적다. 이죠? 이해되죠? 가뭄이. 예전에 저런 거 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랬는 거 보는데 가뭄이 진짜 심해. 콩밭매는 안악내. 예. 왜 콩밭을 매요? 가뭄인데? 올라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가무니까 득득 긁어서 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 수증기로 올라오는 선을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증발이 안 되도록. 그래서 득득해서 북을 주면 가물 때 효과가 조금 있어요. 제 반 옆에서 이제 또 강의 자료를 쓰려고. 자, 이쪽에는 배수가 잘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유독 딱 표시나죠. 나무 그때 아로니아를 심었더라고요. 예. 근데 보세요. 이쪽은 나무가 큰데 이쪽은 적습니다. 이 구분이 되실랑가는 모르겠어요. 예. 아까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껴서 찍어서 봤어요. 이쪽은 나무가 큰데 이쪽은 작습니다. 다 표시나죠. 자,
배수가 안 되는 땅들은 이렇게 칠퍽칠퍽합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뿌리가 버티내야 돼. 그러니까 못 버티니까 결국은 배수가 안 되는 데는 오히려 수분 부족 증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무릎한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죽습니다. 이 논에다가 복숭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 유공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어요. 그 다음에 이건 교재 없을 거예요. 또 제가 어떻게 보충 설명을 좀이라도 더 할까 싶어서 지나가다가 딱 이걸 사진 찍었습니다. 논인데 이게 질퍽질퍽해요, 이렇게. 네. 자, 배수 상태에 따라서 예초 작업을 달리 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것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안 합니다, 강사들이. 지금 이론 같은 걸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야 이제 이런 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배수가 불량해, 토양이. 배수가 불량이야. 물 빠짐이 잘 안 돼. 그러면 모레 비가 온다고 그래. 그럼 지금 예초 작업을 하는 것이 좋냐? 안 하는 것이, 비가 온 다음에 하는 것이 좋냐? 이 내용이에요. 예, 배수가 불량한 토양. 내가 작물은 심어져 있어요. 작물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배수가 불량한 토양은 가급적 끝나고 비가 온 후에 제초 작업을 하라. 왜? 그냥 수분이 날아가는 것보다 잎을 통해서 날아가는 양이 더 많아요. 네, 이건 뭐 연구사들이 이제 또 연구를 해놓은 자료니까. 그럼 반대로 배수가 좋은 토양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먼저 예초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왜? 많이 날아갈 걸 덜 날아가게 해야 되니까. 예. 어쨌든 그런 겁니다. 예초 시기도 자기가 밭 주인이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양분과 수분 이동. 아까 얘기했죠. 가운데는 지지대 역할만 하고, 예. 물이 양분하고 물하고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안쪽에 있고,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 내려갑니다. 어디로? 뿌리 쪽으로. 그거는 제일 바깥에 있어요. 산에 가다 보면 이런 거 보시죠. 나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는 발로 계속 밟고 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밑에 발로 밟는 그 밑에 부분으로 양분과 수분은 올라가죠. 그게 살아있습니다. 이건 아까 다 설명했죠. 뿌리 끝 이런 데서 다 양분과 수분을 흡수한다. 네. 자, 양분 수분 이동 방법. 양분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수분은 반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어떤 강사가 양분 포텐셜, 수분 포텐셜을 하면 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는 포텐셜로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물에 비료를, 이 순수한 물이에요. 비료를 탑니다. 농약도 타죠. 그러면 농도만 생각하세요. 농도가 고농도다, 저농도다. 물이 있을 때보다 비료를 탔어요. 그럼 이것은 고농도. 왜? 비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건 이해를 좀 해야 뒤에 막 사진 계속 연속해서 나와요.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막 작용하는지. 순수한 물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었어요. 그러면 100인데 이 비료가 들어가니까 농도가 높아졌겠죠. 비료 성분이 들어가니까. 그럼 비료 성분을 빼냈어요. 그러면 또 저농도로 되겠죠. 요거 이해되셔야 돼. 이거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갑니다. 자, 조금 어렵다. 손 들면 창피할까 봐 안 드시는 분 없어야 되는데. 예? 자,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가 들어가면 고농도. 이해되시죠? 예. 자, 예. 고농도 양분이 많은 거예요. 저농도는 순수한 물 쪽으로 가는 거고. 자, 우리가 비료를 줘요. 비료를 줘. 그럼 땅속은 어떻게 돼? 식물에 비해서 농도가 높아졌죠. 비료를 줬으니까. 그럼 양분은 어디서 어디로? 땅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래서 땅에서 흙에
흙에서 식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양분은. 그러면 수분은 반대라고 했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거 말 안 되네. 자, 우리가 배추 김치 담으려고 절이죠. 자, 소금을 뿌리 배추에다가. 그러면 어디가 어느 게 고농도예요? 소금. 그 어디로 들어가요? 배추 속으로 들어가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배추에 있던 수분은 바깥에 하고 어디가 수분이 더 많아요? 배추가 더 많죠. 그러면 수분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바깥에는 여기에는 뭐 질소 막 공기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저기는 물만 있어요. 그러면 소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분은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2, 3일 지나면 이게 절여져 있죠. 흐느적흐느적하죠.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고 했기 때문에. 소금은 맛을 좀 간을 맞췄지만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배추는 어때요? 흐느적흐느적하죠. 그럼 씻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춧가루 뭐 마늘 넣고 버무리고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양분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자, 교육 끝나면 요거 문 나가면 다 까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책에 다 있죠.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그냥 그렇다 정도고, 우리가 농장에서 비료 뿌리면 지가 알아서 뭐 다 이동하는데 뭘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론은 이런데 이렇게 된다. 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사과 저온저장고에 가습기를 틀어놔요. 왜? 바깥에 사과에 있는 수분보다 바깥에 있는 수분이 많아야 사과가 쭈글쭈글하지 않고 건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닥에 물을 뿌려놨었어요. 뭐 아니면 고무다라 갖다 놓고. 근데 밸런스가 딱 맞춰져요. 사과에 있는 수분하고 바깥에 있는 수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저장할 때, 과일 저장할 때는 항상 수분이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는 순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쭈글쭈글해지겠죠. 마르겠죠. 자, 마트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에어커튼 해갖고 막 하얗게 또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하얗게 올라오기도 하죠. 그래야 채소 수분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야 싱싱하게 보존이 되겠죠. 자, 물병, 꽃병. 어떻게 수분, 물에다가 꽃을 담았어. 그러면 수분은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꽃 속에 있는 그 양분은 순수한 물보다 거기는 영양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농에서 고농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간은 꽃이 싱싱하죠. 빨래. 수분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빨래에 수분이 많아요. 공기 중보다. 그러면 어디로 빠져나가요? 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는 거죠. 빨래는. 예. 다 양분 이동. 그거의 이론이 바로 여기 우리 실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빨래, 내가 이게 이제 하다가 비 맞았어. 근데 차에다가 딱 걸어놓고 딱 문을 닫고 햇빛이 쨍쨍 내렸죠. 근데 딱 닫고 다른 데 갔다 와서 말랐겠지 하고 하면 어떻게 해? 안 말랐어요. 왜? 옷에 묻은 수분하고 그 차 속 안에 있는 수분하고 밸런스가 딱 맞은 거예요. 더 이상 안 말라요. 근데 창문을 조금 내려놓으면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마르죠. 자살하는 분, 번개탄 피워갖고 자살하려면 어떻게 돼요? 문을 닫고 피워야 되겠죠? 자살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예? 빠져나가면 고통스럽게 길게 간단 말이에요. 죽는 시간이. 짧게 죽으려고 그러면 닫아놓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 닫아놓고 죽습니다. 자, 조랑말이 왜 작아요? 자, 화산 지역에는 땅 속에 있는 것이 분출될 때는 알루미늄하고 황 같은 게 막 분출이 돼요. 사방 퍼집니다. 그러면
기존의 땅에 있던 인산하고 거기서 분출된 알루미늄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인산 알루미늄이 됩니다. 그러면 식물이 흡수가 안 돼요. 이게. 왜? 우리 식물들은 대부분 중성 내지 약간 알칼리성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얘네들은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를 못 해요. 산성 땅은 다시 알루미늄하고 인산하고 분리가 되는데 식물이 흡수를 못 해요. 그래서 인산을 덜 먹기 때문에 풀이 덜 먹어. 그러면 말이 풀을 또 어떻든 인산이 부족한 풀을 먹어? 그럼 작은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에 가보면 화산 지역 그 동남아가 많이 발생되죠. 그런 데 가보면 그 사람도 키가 작아요. 물론 일본은 근친교배가 많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일본은. 근데 화산 영향도 같이 겸해서 있어요. 또 하나. 동남아에 가보면 음식을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잘 못 먹어요. 향신료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아까 맛과 향을 좌우하는 양분은 황이에요. 땅 속에서 나와서 전체 화산 지역에 다 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을 먹고 자란 식물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향신료가 발달되어 있어요. 중국도 황산 지역에 가면 향신료가 발달되어 있어요. 저 북부 지방은 괜찮은데 얘네들은 해외 여행객들 오면 고기를 엄청 잘 해갖고 내놔요. 근데 우리는 못 먹어요. 먹지도 못하는 향신료를 그렇게 가이드가 향신료 없이 해놓으라고 해도 향신료를 줄였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먹기가 거북스러워요. 그게 어떤 고의성인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먹고 가면 누가 먹어요? 버려? 예. 내놓긴 내놨지 자기네들은. 그런데 가이드한테 그렇게 향신료 없이 하라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우리는 못 먹습니다. 식물 생장과 분해. 자, 1차, 2차, 3차. 조금 이제